70세, 고혈압 때문에 시작한 새벽 걷기에서 62세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에 아내 몰래 비상금을 꺼냈고 적금까지 깼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했죠. 하지만 돈을 건넨 다음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3년 결혼 생활도 끝이 났고 저는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외로움에 속아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0세 윤태식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중견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했는데 62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밀렸던 TV 프로그램도 보고 가끔 친구들 만나 소주 한잔하면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고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내 김순희는 저보다 4살 어린 66세예요. 결혼한 지 43년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먼저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는 대충 싱크대에 쌓아두고요. 오후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도 비슷하게 먹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 할 말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은퇴 5년 차 되던 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라고 하셨어요. 특히 새벽 걷기가 좋다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집 근처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30분 정도만 걷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서 1시간씩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하천 둑길을 따라 걷고 가끔은 공원까지 갔다 오곤 했어요. 새벽 공기는 확실히 좋았어요. 아직 어둑어둑할 때 나가면 거리가 조용하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따금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 걷는 게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옆에 누군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또 조용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TV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뭐 걱정거리라도 있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너무 무료하고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묻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살고 있었어요. 걷기를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그날은 유난히 쌀쌀했던 걸로 기억해요. 공원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 형광 색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지나가다 무심코 봤는데 아침 걷기 모임 회원 모집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월, 수, 금, 오전 6시에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참가비도 없고 누구나 환영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혼자 걷는 게 지겨웠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제가 끼어들어도 될까? 괜히 나이 든 사람이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환영한다고 수요일 아침 6시에 게시판 앞으로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요일 아침을 기다리는 며칠이 묘하게 설렜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수요일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제일 깨끗한 운동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어서 핏도 했어요. 아내가 화장실 문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운동 나간다고만 했어요. 공원 게시판 앞에 도착하니 벌써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제 또래거나 조금 젊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구석에 섰어요. 그때 한 여자분이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62세 장유라 씨였어요. 키가 작고 동글동글한 인상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유라 씨가 처음 오셨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윤태식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유라 씨는 환영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악수를 하니 손에 온기가 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모임 리더라는 분이 간단히 코스를 설명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하천 둑길로 가서 다리 밑까지 갔다 오는 코스라고 했어요. 대략 5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그 정도는 걸었으니까 부담 없었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다들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각자 자기 속도대로 걸었어요. 저는 중간쯤 속도로 걸었는데 어느 순간 유라 씨가 제 옆으로 와서 나란히 걷더라고요. 오늘 날씨 좋다고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유라 씨는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디 사는지, 뭐 하던 사람인지, 걷기는 얼마나 오래 했는지요. 저는 아파트 이름을 말하고 제약회사 다녔다고 했어요. 걷기는 고혈압 때문에 2년 정도 했다고도 말했어요. 유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혼자 걷는 것보다 이렇게 모임으로 하니까 훨씬 재미있다고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유라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걸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관심을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날 처음 느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일주일에 10마디도 안 하는데 이 낯선 여자분과는 1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걷기가 끝나고 해산할 때 유라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보자고 금요일에도 나오냐고요. 저는 당연히 나온다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하루가 기대되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운동 다녀왔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처럼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금요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수요일 걷기 모임 이후로 이틀 동안 마음 한구석이 계속 들떠 있었거든요. 목요일 하루 종일 TV를 봤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금요일 아침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이었어요. 금요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저절로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샤워를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옷장에서 비교적 새 운동복을 꺼내 입었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아내 방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유라 씨가 제일 먼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태식 씨 오셨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인사를 나눴지만 유라 씨의 인사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걷기가 시작되자 유라 씨가 또 제 옆으로 왔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를 차지했어요. 걷다 보니 제 걸음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느렸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보폭이 작았거든요. 그런데 유라 씨는 제 속도에 딱 맞춰서 걸어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앞서가도 유라 씨는 천천히 제 옆에서 걸었어요.
괜찮으냐고 너무 빠르면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유라 씨는 걸으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제 뭐 하셨냐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요즘 드라마는 뭐 보시냐고요. 별것 아닌 질문들이었지만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제가 뭘 하는지, 뭘 보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일상이 궁금한 것처럼 물어봤어요. 저는 점점 유라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제약회사 다닐 때 힘들었던 이야기, 은퇴하고 나서 무료했던 이야기, 요즘 건강 걱정되는 이야기까지 하나씩 꺼냈어요. 유라 씨는 다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드셨겠다고,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운동하시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지실 거라고 말해줬어요. 집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그래, 그렇구나, 이 두 마디로 끝냈어요. 관심 없다는 게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그런데 유라 씨는 달랐어요. 제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가끔은 손을 살짝 터치하면서 공감해줬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나면서 걷기 모임은 제 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어요. 월, 수, 금 3번의 아침이 전부였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며 나머지 날들을 견뎠어요. 유라 씨는 항상 제 옆에서 걸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유라 씨 옆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회원들도 우리 둘을 한 쌍처럼 봤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운동 다녀와서 거실에 들어섰는데 아내가 제 운동복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향수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운동하고 왔는데 무슨 향수 냄새냐고 따졌어요. 사실 유라 씨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긴 했어요. 은은한 꽃향기 같은 거였는데 함께 걷다 보면 가끔 그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혹시 제 옷에도 그 냄새가 밴 건지 몰랐어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요즘 운동 나갔다가 오는 시간도 늦어졌다고, 예전엔 1시간이면 왔는데 요즘은 2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뭘 의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걸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이상한 의심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씁쓸했어요. 오랜만에 제 인생에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그마저도 의심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와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아내는 제가 운동 나갈 때마다 눈치를 줬어요. 말은 안 해도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저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제게 관심도 없다가 이럴 때만 참견하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일찍 집을 나갔어요. 모임 시작 30분 전에 나가서 공원 벤치에 앉아 유라 씨를 기다렸어요. 유라 씨는 제가 일찍 나온 걸 보고 좋아했어요. 저도 일찍 오는 편인데 태식 씨가 저보다 먼저 와 계시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걷기 시작 전 30분, 걷기 1시간, 끝나고 공원 벤치에서 30분씩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총 2시간을 함께 보낸 거예요. 유라 씨는 자기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고,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요. 저는 유라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도 항상 밝게 웃고 다른 사람들 챙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유라 씨는 제게도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줬어요. 태식 씨는 좋은 분이라고, 가족들이 태식 씨의 가치를 몰라보는 것 같다고, 태식 씨는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어느새 유라 씨는 제 하루의 전부가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유라 씨와 걸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오후에는 다음 걷기 모임을 기다렸어요. 저녁에는 오늘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짓곤 했어요.
유라 씨가 보낸 문자 한 통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거울을 자주 보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봤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인생 같았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은 그저 잠만 자러 가는 곳이 됐고 진짜 제 하루는 공원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누릴 자격이 있는 행복인가요? 걷기 모임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금요일 아침 운동을 마치고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유라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걷기 후에 근처 식당에서 아침밥 먹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실 배도 고프고 시간도 있다고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차려놓은 밥이 있을 텐데 그걸 안 먹고 밖에서 먹는다는 게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유라 씨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다고 했어요. 유라 씨는 아는 국밥집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공원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국밥집이 나왔어요. 우리는 해장국을 시켜서 마주 앉아 먹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까 이상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는데 유라 씨와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국밥이 맛있다고, 다음에 또 오자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즐거웠어요. 밥값은 제가 냈어요. 유라 씨가 자기가 낸다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남자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걷기 후에 함께 아침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월, 수, 금마다 운동하고 나서 국밥집이나 죽집, 토스트 가게 같은 데서 간단히 먹었어요. 한 끼에 10,000원 정도 나갔는데 일주일이면 30,000원 꼴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쌓이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유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계속 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유라 씨가 제 운동복을 보며 말했어요. 태식 씨는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젊어 보일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백화점에 가서 새 운동복을 샀어요. 15만원짜리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그걸 입고 나가니까 유라 씨가 정말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 줬어요. 저는 더 기분이 좋아져서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이번엔 20만원이 나갔어요. 유라 씨는 자주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아침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 하루가 든든하다고요. 저는 원래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유라 씨가 좋아하니까 따라갔어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2잔이면 10,000원 정도 나왔어요. 가끔은 유라 씨가 달달한 음료를 시키면 더 비쌌어요. 그것도 제가 다 냈어요. 한 달에 걷기 모임이 12번 정도 있었어요. 밥값에 커피값에 가끔 간식까지 사면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제 용돈이 한 달에 6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새 옷값까지 더하니까 생활비에서 쓸 돈이 모자랐어요. 담배값도 아껴야 했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줄었어요. 그래도 유라 씨를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용돈을 어디다 다 쓰냐고요? 저는 운동용품도 사고 이것저것 썼다고 얼버무렸어요. 아내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유라 씨에게 쓰는 돈을 줄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 일부를 따로 저축해둔 게 있었거든요. 아내도 모르는 비상금이었어요. 400만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조금씩 찾아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원씩 찾아서 생활비로 보태고 유라 씨와의 시간을 위해 썼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걷기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유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건강식품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친구가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 줬는데 시니어들한테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했어요. 투자하면 수익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흥미가 생겨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유라 씨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홍삼 진액이랑 영양제를 세트로 파는 건데 시니어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회원제로 운영하면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고 했어요. 자기도 투자할 생각인데 태식 씨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수익 나면 반씩 나누자고요. 제 노후 자금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일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그런 사업 경험도 없었고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유라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요즘 시니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요. 자기 친구도 이걸로 큰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라 씨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러더니 유라 씨가 말했어요. 초기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요. 자기는 절반인 1,500만 원 낼 테니까 태식 씨도 1,5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00만 원은 제게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돈은 없다고 했어요. 유라 씨는 실망한 표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1,000만 원만 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지분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다고요. 태식 씨 같은 믿을 만한 분이랑 사업하고 싶다고 혼자 하려니까 외롭다고 했어요. 저는 유라 씨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비상금 통장은 이미 거의 바닥났어요. 그때 떠오른 게 적금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 3년 만기로 월 100만 원씩 넣는 거였어요. 만기가 내년이었지만 중도 해지하면 2,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적금을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행운이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해지하면 이자가 깎인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찾아 유라 씨에게 건넸어요. 유라 씨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태식 씨 믿는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뿌듯했어요. 유라 씨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설렜어요. 나이 70에 다시 도전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내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말하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래를 그렸어요. 이 사업이 잘 되면 아내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1,000만 원을 건넨 다음 날부터 유라 씨는 더 친절해졌어요. 걷기 모임에서도 제 팔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힘들면 쉬었다 가자며 먼저 챙겨줬어요. 아침밥을 먹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자기 접시에서 덜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유라 씨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역시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되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걷기 모임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다른 회원들이 저와 유라 씨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걷기가 끝나고 해산할 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걷기 중에 김영수라는 분이 제 옆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태식 씨, 요즘 유라 씨랑 많이 친해지신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좋은 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김영수 씨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유라 씨가 좋은 분이긴 한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김영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 씨가 예전에도 모임에서 혼자 사는 남자 회원들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안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분들도 유라 씨랑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 씨는 그냥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유라 씨를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게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라 씨가 저한테만 친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샘하는 거라고요. 저는 김영수 씨 말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유라 씨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또 다른 회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박미숙이라는 여자 회원이었어요. 걷기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식 씨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요. 자기 친구가 작년에 이 모임에 다녔는데 유라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갚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박미숙 씨는 자기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식 씨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혹시 돈 문제 있으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짜증이 났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라 씨를 나쁘게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유라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유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기도 안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고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회원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못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상한 소문을 냈다고 했어요. 억울하다고 태식 씨만큼은 자기를 믿어준다니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유라 씨가 불쌍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유라 씨 편이 되기로 했어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라 씨와 걷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일상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아내가 제 핸드폰을 봤나 봐요. 유라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본 거예요. 저녁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따져 물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운동 모임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문자 내용을 보니까 그냥 운동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둘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돈은 얼마나 썼냐고, 적금은 왜 깼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요. 아내는 은행에서 문자 왔다고 적금 중도 해지했다는 알림을 받다고 했어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업 기회라서 투자했다고만 했어요. 아내는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 70에 무슨 사업이냐고,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여자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울며 붙잡았어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해졌어요. 왜 제 인생에 간섭하냐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럴 때만 참견한다고 화를 냈어요.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저는 귀찮았어요. 유라 씨는 저를 이해해 주는데 아내는 의심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유라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아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다음 날 유라 씨한테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유라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줬어요. 태식 씨는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가족이 이해 못 해준다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용한 곳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둘이 작은 집 얻어서 사업도 하고 편하게 지내자고요. 저는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유라 씨와 새 출발을 할까 생각했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아내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걷기 모임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유라 씨만이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점점 유라 씨 말에 기대게 됐어요.
유라 씨는 계속 같이 살 준비를 하자고 말했어요. 집도 알아보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요. 저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모임 사람들의 경고도 아내의 눈물도 다 잊고 유라 씨만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빠져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요?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로 집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저도 아내를 피했어요. 각자 방에서 지내며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어요. 식사도 따로 했고 얼굴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유라 씨한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유라 씨는 같이 살 집을 알아보자며 부동산 정보를 보내왔어요. 원룸이나 작은 투룸이면 충분하다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적금을 깬 돈에서 1,000만 원을 유라 씨한테 줬으니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보증금 내고 나면 500만 원 남는 셈이었어요. 그런데 유라 씨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업 관련해서 투자금을 더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품 공급처에서 선입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빨리 돈을 넣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또 돈이 필요하다니요? 유라 씨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도 1,000만 원 더 넣는다고, 그러면 총 5천만 원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통장에 남은 1,5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걸 다 쓰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유라 씨는 계속 설득했어요. 태식 씨만 믿는다고, 사업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이 살 집도 더 좋은 데로 얻을 수 있다고,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유라 씨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이미 1,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찾았어요. 손에 든 돈 뭉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제 마지막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라 씨를 만나러 갔어요. 유라 씨는 고맙다며 돈을 받았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살지, 어디 여행 갈지 행복한 상상들을 나눴어요.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유라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걸어갔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다른 회원들은 모여 있었는데 유라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늦게 오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걷기 시작 시간이 됐는데도 유라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유라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냐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회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김영수 씨가 다가와서 유라 씨 연락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걷기 모임은 시작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어요. 유라 씨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혹시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걷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어요. 주말 내내 유라 씨를 기다렸어요. 월요일 아침에 공원에 나갔어요. 이번에도 유라 씨는 없었어요. 저는 다른 회원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유라 씨 연락받은 사람 있냐고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박미숙 씨가 말했어요. 유라 씨 전화번호로 연락해 봤는데 번호가 없다고 나온다고요? 저는 당황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정말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김영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식 씨, 돈 빌려준 거 없냐고요?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설마 유라 씨가 저를 속인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유라 씨가 보냈던 사업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짜였어요. 제품 사진도 인터넷에서 복사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사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사채업자였어요. 유라 씨가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제가 연대 보증을 섰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사채업자는 서류가 있다며 당장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사기가 요즘 많다고, 특히 시니어들을 노린다고 했어요. 유라 씨 같은 사람들이 걷기 모임이나 등산 모임에 들어가서 외로운 노인들을 속인다고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경찰은 수사는 하겠지만 돈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2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요. 은퇴 후 모아둔 비상금도 적금도 마지막 돈까지 전부요. 사채 빚까지 생겨서 1,000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총 3천만 원의 피해를 본 거예요. 70세 나이에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가구들이 그대로인데 안에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 방을 열어봤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를 펼쳤어요. 아내 손글씨였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을 가세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 지낼 겁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43년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말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돈도 잃고 유라도 사라지고 아내도 떠났어요. 제 손에 남은 건 빚, 독촉 전화번호와 텅 빈 통장뿐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70세 노인이 그곳에 있었어요. 새 운동복을 입고 설레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바보였어요.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렸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었어요. 43년을 함께한 아내보다 2달 알고 지낸 여자를 선택했어요. 모임 사람들의 경고도 아내의 눈물도 다 무시했어요. 결과는 완전한 파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내가 떠난 다음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자기네 집에 와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부부 싸움이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들었다고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당하냐고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딸은 집 관리비랑 공과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냐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대답했어요. 딸은 또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집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딸이 직접 집으로 왔어요. 아내 짐을 더 싸가려고요. 딸은 저를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빠가 이럴 줄 몰랐다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했어요. 43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딸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딸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파는 게 좋겠다고요. 아빠 혼자 이 큰 집에서 관리비 내가며 살 수는 없다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집을 월세로 내놓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서 상담을 받았어요. 중개인은 이 정도 평수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보증금을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먼저 사채 빚 1천만 원을 갚았어요. 사채업자가 제 핸드폰으로 계속 협박 전화를 해댔거든요. 돈을 갚자 그 전화는 끊겼어요. 남은 4천만 원은 따로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뒀어요.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짐을 쌌어요. 43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사진첩을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시절에는 행복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싱글 침대 하나랑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옷장은 벽에 붙어 있는 조그만 수납장이 다였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환기가 잘 안 됐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여러 명이 같이 써야 했어요. 처음 샤워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샤워실에 다른 사람 쓴 흔적이 남아있고 배수구도 잘 안 뚫려서 물이 고였어요. 70세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어요. 옆방 사람이 전화하는 소리, 음악 듣는 소리, 심지어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고시원 복도에는 젊은 학생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살았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우울했어요. 고시원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은퇴 후 아껴 쓴 돈이 전부 날아갔어요. 아내도 집도 자존심도 다 잃었어요. 남은 건 고시원 좁은 방과 월세 수입 80만 원 뿐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월세 80만 원으로는 고시원비 40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어요. 70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니 경비, 청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대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일하는 자리였어요. 시급이 10,000원이니까 하루에 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점장은 젊은 남자였어요. 제 나이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일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점장은 한번 해보자며 채용을 해줬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이었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새벽 3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간단히 세수하고 편의점 직원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70세 노인이 서 있었어요. 한때 제약회사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어요.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새벽 3시 반에 고시원을 나와 어두운 거리를 걸었어요. 그 길이 공원 옆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유라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공원이요. 공원은 아직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보였어요. 새벽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편의점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점장이 간단하게 업무를 알려줬어요. 계산대 사용법,
물건 진열하는 법, 청소하는 법 같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계산기 버튼도 잘못 누르고 물건 바코드도 제대로 안 찍혔어요. 손님들이 짜증을 냈어요. 빨리 하라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요?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5시간 내내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어요. 물건 박스를 나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할 뻔했어요. 청소하느라 계속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일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계산도 빨리 하려고 연습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편의점 출퇴근길이 매일 그 공원을 지나갔어요. 새벽에 출근할 때는 공원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오전 9시에 퇴근할 때는 달랐어요. 그 시간이면 걷기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어요. 어느 날은 피할 수 없었어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공원 입구에서 김영수 씨와 딱 마주쳤어요. 김영수 씨는 걷기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가 저를 불렀어요. 태식 씨 맞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섰어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김영수 씨는 제 편의점 직원복을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거기서 일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수 씨는 한참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유라 씨 일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힘내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제 잘못이라고 대답했어요. 김영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유라 씨가 예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짓을 했다고 모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했지만 소용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힘내시라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유라 씨와 나란히 이 길을 걸었어요. 행복했고 설렘이 있었어요. 미래를 꿈꿨어요. 같이 사업하고 같이 살겠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초라한 모습으로 편의점 직원복을 입고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일하면서 문득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유라 씨한테서 찾으려고 했던 게 뭐였는지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설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제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내는 43년을 저와 함께 살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저를 뒷바라지했어요. 평범하지만 묵묵히 제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어요. 대화가 줄고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외로웠고 아내도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외로움을 아내와 함께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여자한테서 위로를 찾으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한테 먼저 말 한마디 건넸으면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저는 다시 걷기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일 끝나고 고시원 들어가기 전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혼자 걷는 거였어요. 이번엔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걷기 모임 사람들이 보이면 피해서 다른 코스로 갔어요. 그냥 저 혼자서 제 속도대로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옆에 유라 씨가 없는 게 허전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서 걷는 게 그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걸으면서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상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달콤한 말 몇 마디에 평생 모은 돈을 날렸어요. 43년 함께한 가족을 잃었어요.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70세가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고시원에 살고 편의점에서 일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빚도 다 갚았고 저축해둔 돈도 있어요. 월세 수입도 꾸준히 들어와요. 검소하게 살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나요. 함께 공원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4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네요. 너무 늦었지만요. 아내가 언젠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에 출근해요. 공원을 지나갈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유라 씨와 걸었던 그 길,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계속 걸어가요. 천천히 제 속도로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번엔 제대로 걷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지나갈 거라 믿으면서요. 여러분도 외로움에 흔들린 적 있나요? 그리고 저처럼 실수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을까요?